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4,689명으로 휴일 영향으로 하루 전보다 2만 8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1.2배로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8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지난 5월 18일 이후 7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전화로 진행하던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확진자가 원할 때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건데 정부는 이를 위해서 해당 진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다누리가 세계 최초로 달 궤도에서 지구와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한다면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추락 우려를 낳았던 중국의 우주 로켓 잔해가 필리핀 주변 해역에 떨어지면서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늘 10월 추가 모듈을 또 쏘아 올릴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지구촌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5호 태풍 송다가 오늘 새벽 3시 열대저압보로 약화한 데 이어서 6호 태풍 트라세도 오전 9시에 열대저압보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2만 8천여 명 적은 44,6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2배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36명으로 39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44,25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 증가한 28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99배 증가했고 2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068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네, 오늘부터 고령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 위중증 위험이 큰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전화로 진행된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폐지됩니다. 재택 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던 구분이 없어지고 확진자가 원할 때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병원을 검색해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8,700여 곳인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응급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의 교내 감염 위험은 줄었지만 방학 뒤 2학기가 걱정입니다. 개학 시기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거란 전망인데 교육당국은 정상 등교는 유지하면서도 수학 여행 자제 등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과 교사 등 16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일정을 강행한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여기에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학원에 원격 수업을 권고했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다행히 최고 30%를 넘었던 18살 이하 확진자 비중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20% 아래로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2학기입니다. 8월 셋째 주에 전체 학교의 42.3%, 넷째 주에 38%가 개학하는데 이 시기가 재유행 정점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25만 명 내외의 최대 규모 발생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교육당국은 2학기에도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체계 아래 2학기에도 정상 등교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신 예방 차원에서 교내 방역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자제를 권고하거나 야외 수업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자가진단 앱으로 유증상자의 등교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개학 전 자가검사 키트를 하고 등교하게 하거나 과거 정점 때처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2학기 학교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완치 사흘 만에 다시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의학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가 좋다며 트위터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Tested positive this morning. Going to be working from hom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feeling fine.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 건강 관련 메모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양성 재발을 감안해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엄격히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에 확진된 뒤 격리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27일 음성 판정을 받아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가 사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ust tested negative for COVID-19 after isolating for 5 days. 이같이 환한 웃음을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다가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리바운드, 즉 치료 후 재발에 대한 미 언론의 다양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팍스로비드 치료 환자의 재발 사례가 약 10%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발표된 팍스로비드 치료 연구 논문에선 5%가 30일 이내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특히 코로나 변이 BA.5 유행 상황에서는 재발 비율이 20에서 40%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5호와 6호 태풍 모두 열대저압보로 약화했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 송다가 오늘 새벽 3시에 열대저압보로 약화한 데 이어서 6호 태풍 트라세도 오늘 오전 9시에 열대저압보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는 5호 태풍 송다가 남긴 비구름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6호 태풍 트라세가 남긴 비구름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제주도 남해안에 내일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짐을 든 승객들이 차례로 줄지어 버스에서 내립니다. 다른 화물차들은 운전 성문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거나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톤 화물차가 3차로를 가다가 뒷길에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각대 쪽으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김모 씨와 다른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여 분간 일대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나 부산 대남 지하차도 인근에서도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의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142명에 달하고 연평균 치사율도 10% 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오는 금요일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세계 최초로 달 궤도에서 지구와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을 수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인터넷 통신 표준화가 진행 중인데 세계 첫 시도인 만큼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일명 노드라고 불리는 0.8kg의 우주 인터넷 장치입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우주 인터넷 장치는 다누리와 지구 사이에서 일종의 통신기지 역할을 합니다. 기존 위성이 지상국과 통신할 때는 지상국이 위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위성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국과 위성 사이에 노드, 즉 우주 인터넷 장치가 달린 위성이 많으면 노드와 노드, 지상국을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해져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송수신이 이루어집니다. 아예 우주 인터넷 전용으로, DTN 전용으로 우리가 통신 장치를 만든다면 위성을 통하지 않고 각각 살아있는 노드들, 통신이 되는 거리 안에서 각각 그 노드를 통해서 노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인터넷 기술을 하드웨어 형태로 만들어 달 궤도에 보내는 것은 다누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다누리는 다른 노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상국으로 정보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우주 인터넷 장치에는 인기 그룹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도 실렸습니다. 다누리는 연료 전략을 위해 먼 거리를 돌아 달로 가는데 어느 시점에 전송할지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우주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이번 시험이 성공할 경우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거기에 적용됐던 기술이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우주 통신에서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인 달 탐사와 함께 추진하는 달 궤도 우주 정거장에 이런 방식의 우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1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지상 추락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바짝 긴장시켰던 중국의 우주 로켓 잔해가 필리핀 주변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10월에 또 발사가 예정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번뜩이는 무지갯빛 섬광이 긴 꼬리를 늘어뜨리며 떨어집니다.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촬영된 중국 우주 로켓 파편의 추락 장면입니다. 중국 측도 로켓 잔해가 필리핀 서남쪽 술루의 상공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며 대부분은 불타 사라졌고 일부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사된 창정 5B의 상단부로 무게만 25톤에 달합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 정거장 텐궁에 모듈을 싣기 위해 가장 큰 로켓을 쏘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을 통과하고도 남은 파편이 세 차례나 지구로 떨어졌는데 지난 2020년 5월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마을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우주로켓 잔해는 안전한 곳에 낙하하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중국은 대기권을 떠돌다가 추락하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로켓 잔해의 이동 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매번 지구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绝大部分器件将在载入过程中烧蚀销毁，对航空活动及地面造成危害的概率极低。 We don't have a plan to shoot the rocket down. We're hopeful that it will land in a place where it won't harm anyone. Hopefully in the ocean or someplace like that. 중국은 독자 우주 정거장 완성을 위해 오는 10월 추가 모듈을 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ISS 탈퇴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세계 유일의 우주 정거장 보유국이 되는 중국. 우주 굴기라는 웅대한 야심에 비해 책임감이 아쉽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미래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수소를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자들이 귀한 백금이 아닌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많은 수소를 뽑아내는 기반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의 천을 잘라 장비 안에 넣습니다. 900도가 넘는 열을 가하자 천은 검은색으로 변한 겁니다. 천을 태워 이른바 탄화시킨 건데 이렇게 하면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천을 니켈 금속 용액 안에 넣어 전기를 흘려주면 표면에 금속층이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니켈 선보다는 표면적이 넓어 반응이 잘 일어나는 새로운 소재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탄화 공정 같은 경우는 2000도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인 950도에서 탄화 공정이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이 넓은 구조로 전기 도금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를 물에 넣어 전기를 흘리자 기포가 만들어집니다. 청정 에너지인 수소입니다. 반대편 니켈에 철과 코발트를 추가로 코팅한 소재에서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기존 가장 효율이 높았던 고가의 기금속 백금으로 만든 전극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수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한 표면 처리를 유도를 해서 안정적인 금속과의 결합을 유도를 함에 따라서 이런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극은 낮은 전압에서도 수소가 나오고 강한 전압에서도 금속이 떨어지지 않고 2000시간 이상 유지되는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비기금속을 가지고 기금속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00mA의 높은 전류밀도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구동 안정성을 갖춘 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값싼 소재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간하는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네, 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활용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드론이 자율비행으로 해수욕장에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킨과 음료를 실은 배달 드론이 상가 인근 출발 지점에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론은 최고 70m 고도로 해안선을 따라 날아가 손님이 기다리는 해수욕장 착륙장에 도착합니다. 비행 속도는 초속 15m, 배달 지점까지 2km를 날아가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지정된 출발 지점과 배달 지점을 자율비행으로 오갑니다. 하늘을 날아와 배달된 간식을 받은 피서객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서 전화나 현장 직원을 통해 주문을 받고 한 번에 최대 무게 5kg까지 드론에 실어 음식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치킨과 피자, 회 등 주문 가능한 음식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은 한 곳에 불과한 배달 지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배송이나 이런 문제가 한 군데로 국한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앞으로 수정만 하면은 앞으로 이거 활용도 엄청나게 넓게 쓸 수 있지 않나. 시범 사업 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배달비는 무료입니다. 육상 배송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드론 배달 서비스를 대형 리조트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가로수에 고독성 농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사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벌레때로 인한 민원이 많아서 방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 만큼 친환경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주변의 통행을 막고 나무에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벌레가 숲을 꼬이는 걸 막는 방제 작업입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5년 동안 서울자치구와 공원, 궁궐 31곳에 뿌려진 농약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에서 농약이 평균 1톤씩 살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EU와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도 포함됐습니다. 이미다클로프리드를 포함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이것들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공고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치구에선 산림청 기준을 준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걸까?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피해가 없어 저독성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로 인해 꿀벌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의 식량 자원이 위협을 받는 만큼 이 기준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성 농약을 쓰지 않겠다고 공원의 해충이 들끓게 방치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걸까? 친환경 방제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꼭 농약을 뿌려야 한다면 미생물의 천연식물 추출물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강공원 일대는 최근 2년 동안 미생물과 파라핀, 국화과 여러 해살이 풀인 제충국 성분을 섞어 만든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충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끈끈이를 나무에 두르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해 벌레를 잡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마일즈 응애라는 기생충을 이용해 총체벌레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에 총체벌레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게 마일즈응애를 투입을 해서 번데기를 방제를 하고. 그런데 이 방법은 일반 화학살충제보다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이 친환경 방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유효기간이 짧고 대량 생산이 쉽지 않으니까 비용이 높아요. 친환경적인 거에 사람들이 비용 지불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해충을 피하기 위한 방제는 불가피하지만 자연과의 공존도 생각해야 하는 건 결국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동물성 재료로 모양과 식감을 고기와 유사하게 만든 대체육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고기 맛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최근 고기와 비슷한 맛과 육즙까지 구현하는 새로운 콩고기가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비건 페스티벌. 많은 비건 관련 제품들이 선보였는데 육즙이 살아있다는 식물성 대체고기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체육이라고 해서 육즙도 없고 그리고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고기랑 비슷하게 육즙도 많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대체고기, 이른바 콩고기 시장. 네, 보통 콩고기는요, 콩과 밀가루를 섞어서 만드는데요. 이른바 육즙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식물성 고기는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글루텐 성분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체 개발한 식물성 결착제를 사용합니다. 해바라기 기름 등으로 만든 식물성 지방, 그리고 빨간색 비트 등이 들어간 식물성 피까지 섞었습니다. 주성분은 콩이지만 실제 고기와 비슷한 맛과 식감, 그리고 육즙까지 구현해서 이른바 격이 다른 콩고기를 지향하는 겁니다. 실제 고기와 흡사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실제 고기보다 좋은 영양소들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식자재가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괜찮아서 이 업체는 최근 연구개발실과 생산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식품을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체고기 시장.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물론 이른바 콩고기의 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 장애를 유발해 많은 중년 남성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도 과도한 냉방과 차가운 음료 섭취가 배뇨 장애로 이어져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